그 집에서는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지에서 온 과부가 그 집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 오래 못 산다. 귀신한테 잡혀갈 거다. 그런데 그 과부가 그 집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부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되었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으며 끝내는 조정까지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가 대체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폐가를 산 과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집에 숨겨진 비밀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석촌이라 하였는데 돌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자락에 붙어있는 마을이라 땅이 척박하고 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밭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나무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50가구 남짓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사람들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와서 모두 서로를 알았습니다. 큰 사건도 없고 변화도 없는 조용하고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상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있는 낡은 기와 집이었습니다. 한때는 꽤 큰 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방이 6개나 되고 마당이 넓고 창고도 2채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담장이 무너지고 마당에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폐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무서워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집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서 들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흰옷 입은 여자 귀신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 안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서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저 집에 가면 귀신한테 잡혀간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는 박주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중인 출신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로 큰 돈을 벌어 이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이 있었고 하인도 여럿 두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주부의 온 가족이 죽은 것입니다. 박주부 아내, 아들, 딸 모두 4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하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관아에서 조사를 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적의 소행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정확히 어떤 도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돈과 귀중품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박주부의 친척들이 집을 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4명이나 죽은 집이니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니 집은 점점 낡아갔고 마침내 폐가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 남짓한 나이에 검은 옷을 입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지에서 떠돌다가 이 마을에 온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춘심이라 하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이 깊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티가 났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춘심이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저는 외지에서 온 과부입니다. 이 마을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살 집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장은 춘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과부가 혼자서 이 마을에 정착하겠다고? 친척도 없이? 네, 친척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장은 고민했습니다. 빈집이 몇 채 있긴 했지만 상태가 좋은 집은 값이 비쌌습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돈은 있어? 춘심이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30냥이 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냥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사기 어렵소.
방 한 칸짜리 움막도 빠듯할 거요. 춘심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때 이장이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하나 있긴 하오. 마을 끝에 큰 집이 있어. 방이 6개나 되는 집이요. 그 집이라면 30냥에 살 수 있을 거요. 춘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방이 6개나요? 그런 집이 30냥이요? 이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이장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10년 전에 그 집에서 사람이 4명이나 죽었어.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어.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오. 춘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귀신 안 무서워요. 그 집을 보여주세요. 이장은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귀신이 나오는 집에 살겠다고? 네. 방이 6개면 아이랑 살기 충분해요. 가격도 맞고요.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춘심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정말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대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와 덩굴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손가락 두께만큼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쥐가 다닌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게 무슨 집이오? 사람이 살 곳이 아니오. 그냥 다른 집을 알아보시오. 춘심은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뼈대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고치면 살만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넓었습니다. 평생 좁은 방에서만 살았던 춘심에게 이 집은 꿈같이 넓었습니다. 춘심이 결심했습니다. 이 집 살게요. 이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이요? 진심이요? 네, 진심이에요. 30냥에 파세요. 이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박주부의 먼 친척이 집 주인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 집을 하루빨리 처분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래는 바로 끝났습니다. 춘심은 30냥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서울이십니까? 부산이십니까? 대구나 광주십니까? 경상도십니까? 전라도십니까? 충청도십니까?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십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십니까? 번화한 도시에 사십니까? 고요한 시골 마을에 사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하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구독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좋은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심의 결정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쳤구나, 저 여자 미쳤어. 귀신 나오는 집을 전 재산 주고 사다니. 곧 도망칠 거야. 아니면 귀신한테 잡혀가거나. 그러나 춘심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복길이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청소였습니다. 집 안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쥐구멍을 막았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덩굴을 잘랐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었지만 춘심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수리였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막았습니다. 떨어진 대문을 고쳤습니다. 부서진 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춘심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혼자서 했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마을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부탁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집은 제법 사람 사는 집처럼 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비가 새지 않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당도 깨끗해졌습니다. 춘심은 마당 한쪽에 채소밭을 만들었습니다. 배추, 무, 고추, 호박을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여자가 아직도 버티네. 귀신은 안 나타난 건가? 그러면서도 춘심을 경계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과부가 귀신 나오는 집에 사는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춘심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복길이는 마을의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길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훈장님이 복길이를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 영리하구나. 잘 가르치면 크게 될 것이야. 춘심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출세해서 어머니 고생을 갚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춘심은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춘심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 낮고 슬픈 울음소리가 집 안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신이 정말 있는 건가? 그러나 춘심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소리는 안채 뒤편 창고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창고였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춘심은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무 판자로 된 바닥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판자 하나가 들떠 있었습니다. 춘심은 그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두워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그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호롱불을 들고 그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방 하나 크기쯤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커다란 나무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춘심은 상자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과 은이 가득했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금괴, 은괴.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렸습니다. 춘심은 다른 상자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 금과 은이 가득했습니다. 3번째 상자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폐물이었습니다. 비녀, 귀걸이, 놀이개, 옷가락지. 하나같이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춘심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 많은 금은 보화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서 죽은 박주부. 그가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여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박주부가 죽을 때 도적이 금은 보화를 모두 가져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적은 집안의 물건만 가져갔고 진짜 재산은 여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10년 동안. 춘심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재산이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 복길이를 출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는 뭐였을까요? 춘심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실 한쪽 벽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통풍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그 구멍으로 들어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며 휘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사람 울음소리처럼. 춘심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바람이었구나. 사람들이 귀신 울음소리라고 무서워한 게 바람소리였구나. 춘심은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상자는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당장 꺼내면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함부로 쓰면 어디서 났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곤란해질 수 있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자.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춘심은 마을 장터에서 쌀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품에서 은조각을 꺼내는 것을 누군가 봤습니다. 김영감이라는 마을의 유력자였습니다. 김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욕심이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감이 춘심에게 다가왔습니다. 과부대, 그 은이 어디서 난 거요? 춘심은 당황했습니다. 아, 이것은 전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김영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거라고? 이사 올 때 전 재산이 30냥이라고 했잖소? 그런데 은조각이 왜 있어? 춘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김영감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부대, 혹시 저 폐가에서 뭔가 발견한 거 아니요? 춘심은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김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쎄요. 믿기 어렵군. 그 후로 김영감은 춘심을 주시했습니다. 춘심의 집 근처를 서성거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춘심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과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저 폐가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과부 이상해. 귀신 나오는 집에 살면서 멀쩡하잖아. 분명 뭔가 있어. 춘심은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발각되면 어떡하지? 재산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춘심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재산을 숨겨둔 채로 조용히 살자. 꼭 필요할 때만 조금씩 꺼내 쓰자. 그러나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춘심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춘심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가 집 안을 뒤졌습니다. 창고도 뒤지고 방도 뒤지고. 춘심이 인기척에 깨어나자 도둑은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지하실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춘심이 판자를 교묘하게 덮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춘심은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김영감의 짓일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영감이 대놓고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을 데리고 춘심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과부댁, 이 집을 살 것이오. 50냥을 줄 테니 나가시오.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안 팔아요. 제가 살 집이에요. 김영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안 판다고? 이 집에 뭐가 있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집이니까 안 파는 거예요. 김영감은 웃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버티고 싶으면 버텨봐요. 이 마을에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김영감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춘심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김영감이 마을 사람들에게 춘심을 따돌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춘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도 춘심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복길이도 서당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복길이를 귀신집 아이라고 놀렸습니다. 춘심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어느 날 밤 춘심은 혼자 마당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춘심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저 재산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쓸 수가 없지? 쓰면 빼앗길 것 같고, 숨기면 괴롭힘을 당하고, 차라리 그 재산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아니야, 그래도 발견해서 다행이야.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 복길이를 위해서라도 지켜야 해. 춘심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버티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나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춘심의 집에 왔습니다. 과부 춘심이냐? 관아로 따라오라. 춘심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너를 도적으로 고발한 사람이 있다. 관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도적이요? 저는 도적질한 적 없어요. 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춘심을 끌고 갔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님이 춘심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춘심이냐? 10년 전에 박주부 댁에서 도적질을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춘심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마을에 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도적질을 해요?
원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내가 박주부 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 집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것이 박주부의 재산이라면 너는 도적이다. 춘심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김 영감이 고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도적이 아닙니다. 그 집을 정당하게 샀어요. 집 안에 있던 것은 제 것이에요. 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것은 사실이냐? 춘심은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네, 지하실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산 집에 있던 것입니다. 도적질한 것이 아닙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다. 집을 사면 집 안의 물건도 함께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박주부의 친척들이 그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 춘심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된 것이었습니다. 복길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불쌍하게 여겨 복길이를 돌봐주었습니다. 복길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감옥에서 춘심은 절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재산을 발견한 것이 죄인가? 남들이 버린 집을 산 것이 잘못인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박주부의 친척들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부가 죽을 때 도적이 모두 가져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숨겨져 있었으니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춘심은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힐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충청도의 민정을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각 고을을 돌며 억울한 일이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마침 이 마을 관아에도 들렀습니다. 암행어사가 옥에 갇힌 춘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폐가를 사서 금은 보화를 발견한 과부라니.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춘심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춘심이냐?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집을 샀고 청소를 하다가 지하실을 발견했고 거기서 금은 보화를 발견했다고.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그 집을 왜 샀느냐? 귀신이 나온다는 집을 왜? 춘심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30냥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아들과 살 곳이 필요했어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재산을 어떻게 쓰려고 했느냐? 춘심이 대답했습니다. 아들 공부시키려고요. 아들이 출세해서 어머니 고생 갚아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아껴 쓰려고 했어요. 암행어사는 춘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심의 눈은 맑고 정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과부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원님이 대답했습니다. 마을의 김 영감이옵니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김 영감을 불러오라. 김 영감이 소환되었습니다. 김 영감은 암행어사 앞에서도 뻔뻔했습니다. 대감, 저 과부가 박주부 댁의 재산을 훔친 것입니다. 마땅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박주부의 친척이냐? 아니옵니다. 그러나 마을의 유력자로서 정의를 위해 고발한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런데 내가 그 과부의 집을 사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50냥에 사겠다고 했다면서? 김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암행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재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과부를 괴롭히고 고발한 것이 아니냐? 김 영감이 발뺌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저는 그냥.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조사해보면 알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을 신문하겠다. 암행어사는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김 영감이 춘심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떻게 따돌렸는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 영감이 예전에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부당하게 빼앗은 전력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과부 춘심은 무죄다. 집을 정당하게 샀고 집 안의 재산은 춘심의 것이다. 둘째, 김 영감은 무고죄로 처벌한다. 벼슬을 빼앗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를 보낸다. 셋째, 박 주부의 친척들은 재산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집을 팔 때 집안의 모든 것을 함께 판 것이기 때문이다. 김 영감은 끌려갔습니다. 그동안 욕심 때문에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춘심은 풀려났습니다. 재산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김 영감의 말만 듣고 춘심을 따돌린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춘심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면 돼요. 춘심은 재산을 슬기롭게 썼습니다. 금은 보화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조금씩 바꿔서 살림에 보탰습니다. 복길이를 좋은 서당에 보내 공부시켰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길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에 올라 어머니의 고생을 갚았습니다. 춘심은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길이가 벼슬에 오른 후 춘심은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 폐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춘심이 정성껏 고치고 가꾸어서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을 귀신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 받은 집이라 불렀습니다. 춘심이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애도했습니다. 저분은 아무도 살지 않던 폐가를 살려냈다. 모두가 무서워하던 집을 복의 집으로 바꿨다. 진정한 어른이시다. 복길이는 어머니를 그 집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나란히 비석을 세웠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어머니 춘심 여기 잠들다. 지금도 충청도 어느 마을에 가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던 폐가를 산 과부가 어떻게 재산을 발견하고 어떻게 시련을 이기고 어떻게 아들을 출세시켰는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합니다. 남들이 버린 것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모두가 무서워하는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춘심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남들이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미쳤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춘심처럼 용기를 내면 됩니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판단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버린 것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춘심도 감옥에 갇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겼습니다. 인생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빕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남들이 꺼리는 일에 도전해서 성공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저도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